트럼프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미군 지상군을 파견하지 않겠다. 만약 한다면은 미국은 공중 지원은 가능하다. 미국의 부담을 줄이고 유럽에 더 많은 책임을 넘기겠다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은 유사시 신속하고 강력한 개입을 보장하지 않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유럽 주도의 안보 보장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미국 대통령이 정말 바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현지 시간 기준이죠. 정말 헬 오브 위크를 보냈는데요. 15일에는 미국 알래스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서 미러 정상회담을 열었고요. 그다음에 이 정상회담 결과를 가지고 18일에 워싱턴 DC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불러서 양자 정상회담을 열고 바로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해서 핀란드 대통령, 영국 총리, 그리고 이탈리아 총리, 그다음에 EU 유럽위원회 집행위원장, 그리고 나토 사무총장 등 이렇게 유럽의 주요 지도자들 불러서 다자회담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숨바쁘게 긴박한 외교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트럼프는 18일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자 다자 일련의 회의를 거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보장 방안을 논의를 했고, 이는 미국과의 협치를 통해서 유럽 각국이 제공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모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평화 가능성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를 보장하는데 유럽이 주도할 것이다.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자면 우크라이나 영토를 러시아한테 떼주고 거기에 대해서 안전보장을 조건을 하는 그 평화협정이 체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번 안전보장에서는 기존에 이제 미국이 해왔던 방식,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를 하고 유럽이 이제 보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유럽의 주요 국가들, 영국, 프랑스, 독일, 그다음에 이탈리아 이 네 나라가 주도를 하고 그다음에 책임과 역할을 주도적으로 맡고 미국이 여기에 지원을 해주는 보조적인 위치를 한다는 이런 어프로치입니다. 이거 되게 신선한 건데 트럼프가 말하는 이제 Make America Great Again의 그 마가 원칙에 따라서 미국은 이제 대외의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이런 원칙에 따라서 이제 하는 외교라고 볼 수 있고요. 트럼프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미군 지상군을 파견하지 않겠다. 그런데 만약 한다면은 미국은 공중 지원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앞으로 공중 지원, 그러니까 뭐 유사시에 공군 전투기나 폭격기를 보내 폭격을 하거나 이런 지원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정보를 또 지원하거나 아니면 일부 무기를 뭐 이렇게 지원하는 이런 이제 부차적인 역할에 머물겠다. 그러니까 미국의 부담을 줄이고 유럽에 더 많은 책임을 넘기겠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는 아까 말씀하신 마가의 가치를 이제 외교안보 정책에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것인데 미국의 군사비 부담을 경감하고 그리고 국민적 필요를 줄면서 내정에 우선한다 이런 정책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또 이거는 또 이제 동맹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이런 방침은 동맹의 역할을 확대해서 지역 안전 보장 체계를 만들겠다는 이런 방침은 앞으로 이제 동아시아 한반도에도 분명히 적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의미도 크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나토 가입은 배제하면서도 사실상의 집단방위 조항을 약속한 이번 접근법 한계와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회의가 끝나고 양자 다자 회담이 끝나고 19일 이제 폭스뉴스와 전화 인터뷰했는데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에 대해서 어떤 형태의 안전보장은 필요할 것이지만 나토 가입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은 허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면서 그것도 강조를 했죠. 그리고 당신이 러시아라면 저기 국경에 있는 거 원하겠냐 이렇게 폭스뉴스에게 되물었다. 하는데 이는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던 여러 가지 내걸었던 명분 중에 하나가 나토의 동진을 막는 것이었기 때문에 푸틴은 절대 양보하는 이제 조건이겠죠. 그래서 이를 트럼프가 수용한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낸 것이라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토 가입을 배제한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은 한계의 가능성 두 가지를 양면을 동질의 앞뒷면 같은 양면을 둘 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나토의 정식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나토의 5조가 있습니다. 집단 방위 원칙, 그러니까 흔히 영화 삼총사의 빌어가지고 all for one, one for all. 그러니까 한 명이 침공을 당하면 우리 전체에 대한 침공으로 간주해서 전부가 나선다 이런 원칙이 있는데 5조의 적용이 안 받기 때문에 자동적 법적 보호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협의 형태로든 간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이 마련해진다고 해도 이거는 정치적 합의에 머물고 우크라이나 여태까지 구스름을 떨어져 나간 다음에 서방이 개입해 두 번의 안전보장을 받는데 둘 다 무효화되지 않았습니까? 러시아 침공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불안감 자체를 없앨 것 같지는 않고 유사시 신속하고 강력한 개입을 보장하지 않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집단 방위는 아니더라도 그와 어느 정도 준하는, 유사하는 안전보장을 제공하겠다는 미국과 유럽의 약속 같은 것도 유행이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유사 사태가 발생해가지고,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의 개입이, 군사적 개입이 필요한 상황에서 각 국가의 정치적 상황이나 아니면은 각 국가의 의회 동의 같은 데서 이런 상황에 따라서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못하는 건 아직 명시적으로 못 바꿀 경우에는 러시아의 군사적 모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할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는 또 한 번 이번에 평화협상을 이루어서 전쟁을 멈춘다라도 근시일 내에 또 전쟁을 일으켜도 된다는 그런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구적으로 나토로부터 가입을 못한다는 이런 어떤 원칙 같은 게 확립이 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서방과의 관계가 약할 수 있는 그런 또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이런 한계를 가지는 반면 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시각도 있습니다. 그걸 또 여러분께 소개를 해주자면은 일단은 러시아의 극단적 도발을 피했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우크라이나의 실질적인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조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미국과 유럽, 나토 모두의 부담을 덜면서도 어느 정도 합의점을 모색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나토가 직접적 개입을 하지 않더라도 집단 방위와 유사한 조항을 만들어 놓으면은 일정 수준의 억제력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실제적인 우크라이나 안보의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이제 미국의 직접적 부담을 줄이면서 동맹의 그러니까 유럽에 늘리면은 어떤 새로운 지역 안보 질서도 이번에 처음 만들어가지고 한번 시험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못하더라도 이거는 일시적인 조처이지 나중에 상황이 변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 다 바꿔서 나토에 가입을 허락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전략적 유예가 영구적인 유예는 아니다. 영구적인 금지는 아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푸틴, 젤렌스키, 트럼프 3자 회담 가능성이 언급됐는데 현실화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예, 트럼프는 일단 이제 질러놓고 보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18일 이제 기와 그다음에 유럽 지도자들과의 회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제 푸틴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푸틴과 젤렌스키 양자회담을 준비를 시작했다 이렇게 자랑을 했죠. 그러면서 회담 장소는 아직 이제 나중에 결정이 될 것인데 그다음에 두 사람이 회담 후 그다음에 자기가 껴가지고 이제 중재를 해서 또 3자 회담까지 열어가지고 완전 평화회담을 열겠다. 완전 평화회담 열어서 전쟁을 종식시키겠다. 이렇게 또 이제 또 떠벌렸죠. 그리고 크렘린궁은 회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트럼프와 푸틴과는 한 40분 동안 통화했다고 이렇게 컨펌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트럼프의 말대로 사실대로 젤렌스키와 푸틴 간의 양자회담과 그다음에 또 미국이 중재하는 미러우 이 3자 회담이 열릴 것인가 이건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푸틴은 그동안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다는 그런 핑계를 댑니다. 젤렌스키와의 양자회담에 적극적이지 않고 선을 그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발언만 놓고 본다면은 푸틴의 기존 입장을 뒤집어서 젤렌스키와 만날 수도 있다. 이런 뜻을 내비치는 게 아닌가 이런 해석도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푸틴과 젤렌스키는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영토를 내주는 거고,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는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영토를 내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푸틴의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허용하는 이런 건데, 이 양 극단을 어느 정도 이제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보면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막고 비슷한 안전보장을 제공해주고 대신 우크라이나는 어느 정도 영토를 떼주는 그래서 상당히 근접하다고 봤기 때문에 트럼프의 말이 사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중재 의지나 어떤 강력한 영향력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입장 차이가 많이 좁혀졌고 사실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정도까지 왔냐 이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거고요.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제로섬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한 측의 이득을 보면은 한 측의 손해를 보는 이득을 본 만큼 손해를 보는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중재가 그렇게 트럼프의 말대로 쉬울까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의문이 가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미국이나 세 나라 모두 국내의 정치적 여론 그다음에 미국과 유럽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트럼프의 말대로 2주 안에 회담이 열까? 그리고 그게 열리기 전에도 변수가 많이
작용이 돼가지고 일정이나 의제 이런 게 쉽게 도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희망 그나마 있다면은 트럼프는 일단 새로운 외교적 해결, 그리고 미국 사실은 자기 얘기죠. 내가 주도해서 문제를 해결, 이런 이미지를 노리기 때문에 노리고서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고, 푸틴 역시 서방과의 고립을 극복하고 싶고, 그다음에 이 향후 종전이든 평화 협상이든 간에 주도권을 얻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약간의 협상의 여지는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긍정적인 뭔가 부정적인 면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본다면은 가능성이 제일 높은 시나리오는 3자 간에 만나도 하더라도 그냥 큰 틀만 합의를 하고 어떤 선언적 의미에 그친 다음에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일정 수준의 그 예비 협상이든지 어떤 그 실무자급의 협상은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회담의 일단 논의만으로 전설이 지금의 위치에서 동결을 하거나 아니면은 전쟁이 휴전 프레임으로 전환된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휴전 단계에 이런 데는 프레임 전환이 됐기 때문에 국제적 기대는 되게 커질 것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시작의 끝이 아니라 끝이 시작이 될 것이다, 전쟁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나 이게 끝의 시작이 되더라도 당장 끝의 끝이 아닌 것이, 우리 한 가지 사례를 직접 겪지 않았습니까? 6.25 전쟁 때 1951년에 휴전회담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2년 후에 그동안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지리한 싸움 끝에 2년 만에 드디어 정전 협정에 조인하고 체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례이기 때문에 3자가 만나서 회담을 하고 실무회담을 연다 하더라도 전쟁이 바로 종식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 협상파와 강경파로 입장이 갈리고 있는데 이런 분열이 미국 외교 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나요? 미국의 정치적인 스펙트럼을 보면은 공화당이나 민주당에서도 동일한 견해를 갖는 게 아닙니다. 공화당이나 민주당 각 정당에서 온건파가 사안에 따라서 온건파 있고 강경파가 있습니다. 특히 대정책에 있어서는 약간 이제 고립주의 성향,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흔히 말하는 마가죠. 그러니까 미국의 국내 정치에 더 힘을 써야기 때문에 해외 개입은, 외국에 대한 개입은 덜 하자, 이런 고립주의 성향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미국은 강대국이기 때문에 강대국의 도리와 의무를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이런 적극적인 국제주의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화당에서 마찬가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번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지난 2월 24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유엔 총회에서 우크라이나가 제안한 결의안에 대해서 미국이 반대표를 행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푸틴과의 유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이제 지시한 것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럴 때 상당수 공화당 의원들이 이 미국의 행태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그 이름을 들자면은 공화당의 상원의 존 커티스, 미치 맥코넬, 빌 캐시디, 미치 맥코넬 뭐 이런 사람들은 되게 공화당에서 유력 인사죠. 그다음에 하원의 돈 베이컨,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SNS 통해서 비판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화당 의원 중에 상당수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대규모로 군사적 경제적 지원하는 것은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은 러시아 푸틴이 침략자라는 이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다면은 트럼프 정부의 러시아 편향을 비판하는 의원들조차 트럼프를 직접 거론해서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그만큼 트럼프가 공화당을 장악한 굉장히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주도하는 이제 마가 강경파가 동맹국을 비롯해서 동맹국이나 파트너의 국가들에게 강하게 압박을 하고, 미국 중심의 일방주의 뭐 이런 것들, 국익 우선 정책, 국익만 내세우는 정책을 펼친다 하더라도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온건파 국제주의자들이, 공화당 내 이런 사람들이 동맹과의 공조, 뭐 다자주의 이런 거를 강조하더라도 이런 온건주의 세력은 공화당에서 주류도 아니고 목소리가 약하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의 협상파라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정쟁의 종식, 그다음에 미국이 부담이 적은 안전보장 조처 마련, 그리고 빨리 유럽 문제를 털고 중국으로 집중하자는 이런 전략적인 전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트럼프의 협상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내놓는다면은 거기에 긍정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주의 깊게 한번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으며 영토에 대한 강경했던 입장도 철회했습니다. 외교적으로 어떤 전략이라고 해석하시나요? 젤렌스키는 18일 트럼프와 양자회담을 마치고 난 다음에 러시아 푸틴과의 양자회담 가능성에 대해 나는 모든 형식의 대화에 열려 있다. 그다음에 첫 만남의 결과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참여하는 3자 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과 직접 만나 종전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토 지도를 다시 그리는 것에 동의할 것이라고 취재진이 질문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외교적 방법으로 전쟁을 멈추자는 생각을 지지해왔다, 지금까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3자 회담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영토 조정 문제를 러시아와 협상을 할 수 있고 그것을 의제로 꺼낼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영토 문제를 비롯한 모든 민감한 사안들을 3자 회담에서 정상급 차원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영토는 의제로 올릴 수 없다는 것에서 한 발짝 벗어나서 의제로 올릴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 보장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트럼프가 나토와의 가입은 안 되지만 나토에 비슷한 유럽 중심 주도의 안전 보장을 젤렌스키에 들이맸는데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아쉽죠. 왜냐면은 유럽의 안전 보장도 중요하지만 제일 확답을 받고 싶은 게 미국의 안전보장인데 미국이 직접적으로 더 강하게 유사시에 더 강하게 더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원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공중지원이라는 것은 그것은 언제든지 뺄 수도 있고요. 상황이 불리해지면은 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상군을 또 우크라이나에 두는 것은 이건 확고한 안전보장에 대한 그 공약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영토 교환은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과 함께 종전 협상의 최대 정점으로 꼽혀왔고요. 러시아의 입장과 그다음에 젤렌스키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입장은 앞서 말씀드린 상당히 갈리고 있고 그러나 이제 젤렌스키가 전쟁 종결을 위해서 영토를 협상의 의제로 내놓을 수 있다고 양보를 하면서 열린 태도를 보여준 것은 이것은 서방이나 그다음에 국제사회에 우리는 언제든지 대화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적극적 신호를 전달하는 그런 행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조건적인 대화를 수용하겠다. 그러니까 항상 대화에 열려있다 이런 자세를 보이면서 평화 의지를 갖고 있는 책임 있는 지도자 이런 인상도 줄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우크라이나가 확보하는 반면 또 러시아에서는 평화 거부자 프레임을 씌울 수가 있는 이런 또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서 협상이 이제 여태까지 교착이 되는 교착 국면인데 앞으로 창구를 계속 더 활발하게 더 크게 열어두면서 합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번에는 전투복 대신 정장을 입고 등장했는데요. 이런 변화가 갖는 외교적 상징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18일 회담에서 젤렌스키의 옷차림이 되게 큰 화제가 됐죠. 그 당시에 젤렌스키는 검은 정장 재킷을 위에 입고요. 그다음에 칼라 셔츠, 그다음에 슬랙스 바지, 그다음에 전투화를 이렇게 이런 스타일로 코디를 했습니다. 근데 넥타이는 매지 않았는데요.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 기사에 따르면은 젤렌스키가 입은 검은색 정장 재킷은 우크라이나 디자이너가 만든 제품인데 군복에 쓰는 캔버스 소재로 만들었다면서 이게 전투복과 정장의 하여튼 중간 형태 그래가지고 그렇게 디자인했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젤렌스키가 전쟁이 발발하고 난 다음에 계속 군복 차림을 고집해 왔는데 거기서 벗어났다는 그 뜻이고요. 그래서 이번 회담에 앞서서 백악관 측은 젤렌스키에다가 정장을 입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는 나름대로 고민했을 것 같은데 군의 군복의 어떤 상징성을 유지하면서도 정장 스타일을 가미한 그런 믹스 짬뽕의 스타일이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왜 이슈가 됐냐면 2월 28일 날 이제 젤렌스키와 푸틴이 만났을 때 그때 젤렌스키의 이제 군복 스타일에 대해서 크게 화제가 됐었죠. 그 당시에 트럼프는 젤렌스키를 보면서 오늘 차려 입었네 이렇게 약간 비꼬는 듯하게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친트럼프 성향이 강한 이제 보수 매체 리얼 아메리카 보이스라는 매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백악관 출입하는 브라이언 글렌이라는 이런 기자가 왜 정장을 입지 않은가? 정장이 있기는 하나? 이렇게 막 아주 무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젤렌스키는 전쟁이 끝나면 내가 정장을 입을 테고 그런데 그때 당신이 입은 거가 비슷한 정장을 내가 입겠다 이렇게 응수를 해가지고 결례 논란이 되게 크게 벌어졌는데요. 근데 이미 이제 6월 25일 날 젤렌스키와 트럼프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났는데 그때도 지금과 같은 스타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 백악관에 초청받았을 때 이제 정장과 군복을 가미한 스타일을 이제 입어서 화제가 된 것이었고요. 근데 글렌 아까 2월 달에 젤렌스키를 쏘아붙인 친트럼프 성의 글렌이라는 이 친구는 젤렌스키의 달라진 복장을 보면 정장이 정말 멋져 보인다. 아주 보기 좋다. 이렇게 쉽게 세웠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거 되게 멋지지 않은가 이렇게 또 화답을 했고요. 그러면서 얘가
지난번에 널 공격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 기억해 그러면서 나 오늘 옷차림 바꿨는데 당신은 그대로네 이렇게 오히려 젤렌스키가 원래 코미디언 출신이지 않습니까? 되게 재치 있게 답변하면서 그래서 취재진과 트럼프 대통령의 웃음꽃을 터뜨렸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제 외교에서 스타일의 변화는 되게 나름대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옛날에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 여성 최초의 국무장관은 이 브로치를 어떤 스타일의 브로치를 하는가에 대해서 또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 되게 유명했죠.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번에 젤렌스키의 스타일 변화는 유화적 제스처라는 해석이 강하고요. 그다음에 그 미국의 정치학자 제이콥 나이하이기라는 사람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젤렌스키가 나는 뭐 이제 조금은 타협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메시지를 의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평가했고요.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평가했죠. 이날 18일 젤렌스키의 군복 플러스 정장 이 믹스 매치는 전투와 외교, 저항과 협상 사이에 젤렌스키가 나름대로 점유하고 있는 중간지대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꿈보다 해몽이라는데 아주 적절한 해석, 그래도 그럴듯하면서도 적절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유럽 지도자들이 즉각적인 휴전과 강력한 제재 유지를 동시에 강조했는데 이런 입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중재 구상과는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를까요? 그 유럽의 지도자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일단 즉각적인 휴전, 그다음에 군사 충돌의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은 미국의 이제 트럼프를 중단 미국은 좀 점진적이고 실용적인 협상 프로세스를 거쳐야 된다. 이것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전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유럽에서뿐만 아니라 또 중동도 바라보고 인도 태평양에서 이 중국도 바라보고 이런 게 세력권을 관리하는 차원이 있는데 이렇게 글로벌하게 범지구적으로 봐야하는 그런 차원에서 중재를 선호하는 거죠. 왜냐면은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러시아를 끌어들여가지고 중국을 포위하는 포위망을 완성하고 싶은 게 미국의 속내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휴전의 시점과 그다음 방식에 대해서 미국과 유럽은 좀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군사 경제 제재 조치를 계속 유지하고 아니면 더 확대를 하는 이런 입장인 반면에 미국은 러시아를 이제 지금 스위프트에서도 완전히 퇴출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국제 체제에 다시 복귀해서 들려보내서 협력의 가능성을 열어두자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제재 완화나 뭐 어떤 경제적 유인책도 내놓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제재 유지 입장과 충돌한 소지가 다분하죠. 그리고 또 유럽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그런 정책이라 보고 있고 총력적으로 지원에 대한 이런 입장인데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중재 구상은 현실주의, 이상주의가 아니라 세계를 어떤 힘의 논리로 바라본 현실주의 상에서 힘의 균형 그리고 러시아의 세력권을 여기까지 하여튼 최소한 돈바스까지는 러시아의 세력권이니까 거기까지 인정해주고 더 들어오는 건 막자 이런 쪽에 무게를 두면서 유럽이 갖고 있는 도덕적, 이념적 강경론과 차별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두 입장에서 많이 다르지만은 모두 장기적으로는 유럽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한다는 면에서는 목표가 동일하기 때문에 앞으로 휴전과 평화협상 과정에서 미국과 유럽이 서로 조율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클 것이고요. 그리고 유럽이 이제 즉각적 휴전을 이제 강하게 압박하는 것은 하나의 협상 카드가 될 수 있고 트럼프 입장에서도 미국이 협상력을 더 높일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틀에서 수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앞으로 이제 미국과 유럽이 이제 상호 보완을 하면서 이런 유럽의 새로운 질서를 마련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번 알래스카 회담에서 휴전 합의는 불발로 그쳤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평화협상의 시작을, 푸틴은 외교적 승리를 강조했습니다. 두 정상의 목적과 의도가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알래스카에서 회담을 한 것은 자체는 이제 아주 성공이죠. 그동안 3년 반 동안 전혀 러시아하고 대화가 없다가 이제 미국 대통령이 열었으니까 그건 잘 된 건데 일단 굉장히 좀 복잡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우선 용어부터 좀 확실히 알 필요가 있어서 개념을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시스파이어를 해가지고 휴전 협정이라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자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6개월 동안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푸틴은 들은 척도 안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피스 딜이라 그래요. 평화협정이라 하기도 하고 종전협정이라 하기도 하는데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서로 당기고 밀고 그렇게 했습니다. 휴전이라는 것은 뭔가니까 전쟁 중에 일정 기간을 전투행위를 멈추는 겁니다. 우리나라하고 북한 사이에 지금 6.25 이후에 지금 멈춰 있죠. 70 몇 년간 멈춰 있는 거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전쟁 상태가 계속되고 잠시 이제 서로 약속을 하고 멈춘 겁니다. 그래서 누가 약속을 깨면 다시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종전협정은 완전히 이제 전쟁을 멈추고 더 이상 적대 행위가 없는 걸 말합니다. 종전협정을 맺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평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피스 딜이라 그럽니다. 뭐 평화협정이라 하기도 하고 종전협정이라 하기도 하고. 이제 우리가 휴전협정이 맺은 게 아니고 이제 북한하고 유엔사 간에 맺은 거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북한하고 평화협정을 하면 우리가 이제 휴전 상태가 아니고 종전 상태가 되니까 뭐 그런 게 되기를 바라는데 복잡하게 뭐 핵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안 되고 있죠. 어쨌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계속 양쪽에서 러시아하고 그 미국, EU 그리고 우크라이나 쪽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휴전이냐 종전이냐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휴전을 이야기하다가 특히 30일 휴전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하다가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죠. 근데 푸틴이 그러면 왜 휴전 요구를 거부했느냐 하면은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러시아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요즘은 언론에서 러시아가 유리한 게 좀 나오는데 불과 뭐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뭐 우크라이나가 유리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3년 동안 러시아가 유리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언론을 쭉 따라오시다 보면은 어느 시점에서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찍부터 그걸 따라왔기 때문에 알고 있었는데, 2022년 한 9월에서 12월 그 사이에까지만 해도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런데 2022년 12월 이후부터는 일방적으로 러시아가 이긴 겁니다. 근데 이제 전선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생각하기로 뭐 비슷하거나 그렇게 되나 보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소모전을 써서 우크라이나군을 거의 뭐 다 없애놨습니다. 그걸 그 유생 역량 경멸이라 그래요. 그게 이제 소련 시절부터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건데 일단 땅 따먹는 걸 별로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전투력을 없애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니까 여기서 멈춘다는 것은 러시아가 멈추고 나면은 우크라이나 뭐 하겠습니까? 그 사이에 나토나 이런 데서 장비나 군인을 잔뜩 들고 와가지고 이제 옮겨 놓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30일 동안 이제 때릴 수가 없으니까 그 사이에 전투력을 복원시켜 놓겠죠. 그러면은 30일 후에 러시아가 굉장히 강해진 우크라이나군과 다시 싸워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은 계속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크라이나 국경을 통해서 나토 장비가 들어오면 그걸 계속 때립니다. 그래서 뭐 엄청나게 비싸게 준 걸 들어온 거 다 때리고 군인들도 때리고 나토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군복 입고 들어오는 것도 때리고 뭐 다 때립니다. 전선에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30일 하자니까 이제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바로 멈추자. 그게 이제 피스딜이거든요. 그러니까 종전협정을 바로 하면 되는 거지. 그 협상회가 종전하면 되는 거지. 그걸 멈추고 할 필요가 없다. 즉 휴전협정이라는 것은 기운을 차려가 다시 전쟁하겠다는 뜻이고 종전협정은 평화 상태로 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계속 이렇게 됐고 특히 이제 푸틴이 왜 또 그 휴전 요구를 거부했는가 하니까 과거에 돈바스 전쟁 때 미न्스크 1협정과 미न्스크 2협정을 맺었습니다. 2014년 9월에 맺은 게 미न्스크 1협정이고 2015년 2월에 맺은 게 미न्스크 2 협정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8년 뒤에 전쟁이 시작돼가지고 2022년 2월에 이제 그 러시아가 쳐들어갔죠. 그 이후에 이제 바로 이틀 뒤에 우크라이나가 협상하자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 벨라루스 가서 협상을 하다가 그게 옮겨가지고 특히 이스탄불에서 협상을 계속 하다가 3, 4월 협상회가 4월 초에 그 이스탄불 커뮤니케를 해가지고 협상안이 이미 나왔습니다. 거의 한 7, 80% 디테일만 놔둬놓고 이제 뭐 병력을 몇으로 줄일 거냐 이런 숫자만 이제 서로 이제 야 8만으로 하자 10만으로 하자 뭐 이런 정도 차이가 있는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게 물을 이고 가고 있는데 영국의 보리스 존슨 수상이 와가지고 그 젤렌스키한테 하지 마라 계속 전쟁하라 우리가 대준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사실상 그 뒤로부터 이제 푸틴하고 러시아는 이제 전쟁을 계속했죠. 소모전을 했어요. 우크라이나군을 완전히 이제 거의 괴멸을 시켜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또 협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협정이 되면은 믿을 수가 있는데 그게 좀 모자라는 것들은 다 술수로 보는 겁니다. 계속 속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휴전을 하면은 이제 우크라이나는 우리나라는 155마일, 255km의 휴전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토 중에 그래도 가장 짧은 쪽에 속해요. 지금 허리가 잘록한데 이제 휴전선이 있는데 그것만 해도 뭐 우리 병력으로 지키기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50만 병력을 가지고 그걸 하는 것도 힘든데 우크라이나는 휴전선이 길이가 1,500km, 2,000km 된다. 이게 꼬불꼬불꼬불 하니까 합치면 뭐 굉장히 깁니다. 2,000km가 이상 되는데 거기에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그걸 감시할 기구를 설치한다는 이런 게 되게 어렵습니다. 뭐 중립국 감독위원회 이런 데 와서 감시를 해야 되는데 휴전 30일 하는 동안 계속 사격을 하거나 뭐 딴짓을 해도 그 감시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걸 고발할 수도 없고 그걸 그냥 말로만 휴전하는 거고 지키는 사람만 손해보는 이런 일이 지난 5월 달에도 있었거든요. 3일 휴전할 때 우크라이나를 계속 위반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혀 믿지가 않는 거죠. 그런 신뢰의 문제하고 지금 유리한데 왜 휴전을 협정을 하느냐는 문제 때문에 반대해 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알래스카의 정상회담을 푸틴이 수락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제 푸틴의 보좌관 우샤코프가 미국이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제안을 해왔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고. 그래서 이거는 휴전이 아니고 종전을 지금 하려 하는구나를 좀 암시를 했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계속 받아들이지 않던 것을 이제 받아준 걸로 보이니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트럼프가 이제 휴전이 아니고 종전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났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미 이제 제안했기 때문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확인되지 않은 건데 미국의 무기 지원 등 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 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명히 미국이 종전을 할 의사를 띄웠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협상이 이루어졌다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뭐 이렇게 잘 진행을 했습니다. 잘 진행을 했는데 이제 트럼프하고 푸틴은 협상을 끝나고 나면서 했던 말이 약간 달라요. 트럼프는 항상 좀 과장도 하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이제 이거 어려운 이 협상을 시작했다 하는 그 글의 달인의 이미지를 좀 유지하고 그리고 이때 사실상 말은 어떻게 했든 지난 3년 반 동안 미국이 이 우크라이나전에 대단히 실패했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군비 경쟁에서 미국이 러시아한테 완패한 거다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상당히 실패를 했는데 그걸 드러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명색이 세계 넘버 원 대통령인데 그래서 이제 이 실패를 새로운 시작으로 이제 재구성해서 뭔가 이제 앞으로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또 사실은 전쟁 자체에서 러시아가 완벽하게 이긴 겁니다. 알래스카 회담이 보기에 따라서는 미국의 항복선언과 비슷하거든요. 미국이 이제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러시아에 대리전을 했는데 하다가 이제 항복선언을 했다. 이거와 비슷한데 가서 보면은 항복선언 분위기가 전혀 아니잖아요. 가서 우리가 항복선언 그러면은 우리가 태평양 전쟁 해가지고 미주리호에서 천황이 와가지고 일본 군들이 항복 서명하는 거 이런 거 비슷한 걸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와서 서로 굉장히 화해롭게 그 레드 카펫을 깔아놓고 이렇게 할 때 푸틴이 와가지고 뭐라 했는 거니까 내가 여기 당신을 도와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도와줄 수 있다고 그러면서 서로 압수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굉장히 이제 외교적으로 보면 나이스하게 했죠. 사실상 항복선언인데 그런 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좋은 외교의 무대지만 실상으로 보면은 이제 항복선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정치적으로 포장하고 미디어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했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재임 주기 업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후속 협상에 대해서도 이제 이걸 큰 걸 완성시켰으니까 이제 크레딧을 챙길 수 있고 이런 게 이제 트럼프의 서사고 푸틴의 서사는 뭔가니까 이 협상을 하는 거에서 누가 제일 반대하는 거 하면은 국내의 강경파들이 반대합니다. 이때까지 전쟁한다고 고생했는데 왜 중간에 멈추느냐. 완전히 이번 기회에 쓸어버려가지고 절대로 우크라이나가 딴짓 못하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이야기인데 푸틴은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푸틴의 한마음에는 전쟁을 멈추고 나면은 다시 서방하고 좀 친구가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서 러시아 혼자 그 32개의
나토 국가하고 이렇게 상대를 하고 그하고 연결되어 있는 다른 나라 합쳐서 한 50개국하고 상대를 했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중국하고 이란하고 북한하고 막 이렇게 지냈잖아요. 그리고 옆에 이제 자기 나라나 다름없는 벨라루스하고 이렇게만 지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버틸 수는 있는데 이제 나라가 좀 힘드니까 앞으로도 힘들 거니까 이제 전쟁 후관 문제니까 이제 이런 쪽에 하면서 미국을 등에 업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제 외교 관계도 복원하고 이런 거 하기 위해서 미국한테 전혀 치욕을 주지 않게 기분 나쁘면 나중에 어떤 게 다시 또 다른 관계가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절하게 이게 뭐 항복하고 전혀 관계없이 사실 러시아군이 죽은 사람 총에 다 미국 총에 의해서 죽은 거잖아요. 미국 포탄에 의해서 죽은 거고 그런 원수 관계이지만은 이제 그렇게 이제 했죠. 그래서 푸틴은 국내에서 일단 이만큼 하면 됐다. 그래서 일단 강경파 이미지는 유지하면서도 불만을 완화하고 국제적으로는 앞으로 이제 서방하고 관계도 좋아지고 남아있는 협상에서도 관철을 할 것이다. 이런 걸 쭉 이야기를 하고 특히 이제 이 전쟁이 유럽 특히 나토 회원국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서 이제 러시아를 쳤는데 트럼프가 되고 나서부터는 유럽하고 미국이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 균열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한테 계속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 자연히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쪽 다 뭐 성공도 하고 실패도 했는데 어쨌든 이 과거의 전쟁을 다시 이제 벗어나서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 이런 이제 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후속 회담에 엄청난 난항이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걸로 봐서 뭐 됐다, 안 됐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상당히 이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회담 장소가 알래스카였다는 것이 흥미로운데요. 과거 러시아의 영토였고 국제형사재판에 관할이 미치지 않는 곳이라는 점에서 트럼프와 푸틴이 얻으려고 한 효과는 무엇입니까? 알래스카는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이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제 알래스카를 이제 구매한 것이 1867년인데요. 이게 본래 러시아 땅이었어요. 러시아 땅을 이제 미국에 팔은 겁니다. 저 때는 러시아하고 미국이 상당히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러시아와 미국은 관계가 되게 좋았습니다. 언제 나빠졌는가 하니까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냉전이 시작되면서 소련과 미국이 이제 대결을 하면서 45, 6년간 이렇게 이제 서로 넘버 1, 넘버 2였으니까 이렇게 이제 공산진영, 자유진영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면서 이제 관계가 좀 나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뭐 서로 간에 죽이고 살리고 한 건 아니고 냉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엄청나게 나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냉전 후에 탈냉전기에 미국이 이제 슈퍼파워가 돼가지고 완전히 일극체제였거든요. 지금까지 한 30여 년간 미국을 따라잡을 아무런 나라가 없었습니다. 견제도 하지 않고 그 시기에 미국이 너무 오만해져가지고 러시아를 상당히 우습게 보고 냉전에서 미국이 이겼기 때문에 러시아는 거의 패전국처럼 취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상당히 러시아가 힘들게 된 상황에서 이제 외교적으로도 공격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푸틴이 집권하면서 러시아가 굉장히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커온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보면은 러시아하고 미국의 사이가 되게 좋았죠. 그래서 알래스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법적으로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과거 영토고 알래스카하고 지금 베링의 사이에서 알래스카하고 러시아하고 사이가 88km, 뭐 어떤 경우는 가까운데 섬은 뭐 40km 정도 떨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까운 거죠. 40km 같으면 뭐 서울에서 개성공단 그 정도 되나요? 뭐 그 정도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죠. 그리고 이제 법적인 문제는 이제 미국 영토니까 ICC 관할권 받겠다. ICC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로마 어정서에 서명한 국가들은 다 ICC 이제 법을 지켜야 되는데 미국하고 러시아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뭐 ICC 자체를 그러니까 그런 국제기구가 자기 나라를 건드리는 것을 엄청 싫어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빠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 영토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귀찮은 게 없으니까 좀 좋죠. 자세히 보시면은 뭐 푸틴이 다닐 수 있는 데가 유럽은 못 가고 터키나 사우디나 뭐 이런 데만 쭉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ICC에서 그렇게 해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트럼프는 어쨌든 중립적이고 상징적인 그런 외교 이미지를 구축하고 역사적 상징성과 화해 제스처, 이게 이제 알래스카가 좀 중요했죠. 그리고 어쨌든 이 지정학적인 통제, 좀 안전하죠. 저는 이제 이 회담이 있기 전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실제로 푸틴이 미국에 깔아놓은 함정에 덫에 걸릴 모른다. 회담하러 가서 암살을 당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란하고 지난 그 6월 달에 뭐 다 협상하고 60일 동안 협상하기로 했는데 61일째 이스라엘을 가가지고 참수작전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할지 모른다. 그래서 그런 전례가 있으니까 러시아가 너무 순진하게 걸려드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했는데 그런 우려는 이제 우려에 불과하고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상당히 잘 출발한 겁니다. 그리고 뭐 보셨겠지만 F-22하고 B-2가 이렇게 날아가면서 어쨌든 미국의 힘도 가시하고 이런 걸 트럼프가 얻었죠. 푸틴은 뭐 거기서 특별한 것보다는 그냥 온 김에 이게 이제 과거 영토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거기 러시아가 꽤 오래 있었기 때문에 거기 이제 알래스카 원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아이누트라 그러죠. 그 사람들 상당 부분이 러시아 정교를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러시아 정교 그 교회도 있고 그 대주교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러시아 병사들 뭐 묘지도 좀 있고 뭐 그런 거 있어가지고 이제 어쨌든 과거 영토를 상기하고 과거에 알래스카까지 러시아 땅이었다는 것은 이제 굉장히 러시아 역사의 위대성을 이렇게 강조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거기 가면은 이제 서방의 대표인 미국이 러시아를 존중한다 이런 것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유럽의 조그만 나라들의 리더들보다 큰 미국의 리더가 자기를 존중해 주니까 어쨌든 이제 그 밑에 다른 유럽의 이제 리더들 그런 지도자들은 당분간 정치 노선을 따르겠지만 어쨌든 이때까지 악마화했던 그런 것에서 이제 벗어났죠. 푸틴을 악마화했었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리더의 이미지도 좀 회복하고 그렇다 보면 이제 서방 내부에 균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원수를 만들고 악마화 해놓을 때는 만나질 않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제 만나기 시작하면은 러시아하고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멀리하고 싶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들을 방해하고 뭐 이럽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외교적으로 푸틴이 승리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그런 것을 이제 이미지를 알렸습니다. 휴전 불발로 인한 표면적인 전선과 실제 전략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와 푸틴의 숨은 계산법이 있을까요? 그냥 드러나는 게 대부분인데 이제 숨었다는 것은 뭔가니까 이제 아직까지 회담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거든요. 대부분 회담이 또 그 협정이 맺어진 것도 아닙니다. 1차 했고 이제 앞으로 더 하자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전쟁 종식의 관점 차이가 해소됐습니다.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휴전이나 종전을 가지고 계속 끌어왔는데 어쨌든 미국이 러시아 입장을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2014년부터 지금까지 11년간 계속 이 원수 관계였거든요. 2014년도에는 오바마가 러시아를 제재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로부터는 사실상 그 미국하고 러시아 관계는 계속 이제 나빠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협상이나 그 안에 있었던 내용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다 모를 거예요. 세세한 것들을. 그래서 러시아의 이제 거물 외무 장관이죠. 라브로프가 지난 11년간 이 협상이 어떤 걸 한 10분 정도 설명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역사적인 의미를 설명해가지고 트럼프한테 약간 강의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적 의미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쨌든 설득 작업을 좀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쪽은 실상을 알리는데 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의 이제 정보 실패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바이든 정권 때 전쟁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트럼프 정권이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군사 정보나 이런 다루는 사람들이 실무자는 안 바뀌었지만은 의사결정자들은 많이 바뀌었거든요. 기관장들이나 중간 간부들이나 우리 같으면은 뭐 국정원장 바꾸고 그다음에 뭐 기조실장 바꾸고 몇 사람들 바꾸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위에는 좀 바뀌는데 그러다 보면 전장 정보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전쟁이 현대전은 내러티브 워페어라 그래가지고 실상을 그대로 보도하는 게 아니고 전쟁을 수행하기 유리하게 언론을 보도를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러우전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서방 언론들이 다 동원돼 가지고 실상과 관계없는 내러티브를 했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를 대리삼아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가 나쁜 애들이고 얘네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걸 이야기하면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목적은 러시아를 이제 부수는 건데 러시아를 부수는데 우크라이나를 대리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뭐 북칠 때 붕 하는 소리 나는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걸 이제 배터링 램이라 그래요. 그 몽둥이로서는 우크라이나를 이제 사용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뭐 푸틴이 막 침략해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푸틴이 침략해온 건 맞지만은 푸틴한테 침략해오라고 싸움을 걸은 거거든요. 계속. 그리고 특히 돈바스에 2022년 전쟁이 일어나기 전 8년 동안 민스크 협정이 일어나는 8년 동안 우크라이나 군이 돈바스 민간인들 14,000명을 죽였다는 사실은 서방에서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요. 실제로 뭐 보도를 하긴 하는데 잠시 보도하고 그다음 닫아버리거든요. 그 엄청나게 큰 문제잖아요. 민간인을 죽였는데 그거를 우크라이나가 네오나치라는 그런 네오나치들이 정권을 잡고 있고 그게 상당히 폭압적인 정권이고 민주주의하고 전혀 상관없는 건데 민주주의 우크라이나를 뭐 전체주의 혹은 공산주의 독재자 푸틴이 침공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뭐 그 국회에 뭐 와서 잘렌스키 대통령 영상으로 뭐 이야기도 하고 뭐 자기 부인이 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우리 전임 윤석열 대통령은 잘렌스키를 만나기도 하고 또 뭐 우리 우크라이나 지원하자 하는 모금 단체들이 있어가지고 돈도 기부하기도 하고 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자고 시위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 하면서 자기가 그 지원병으로 가기도 하고 뭐 몇십 명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지만 그분들이 다 진실을 모르고 간 거예요. 여기가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 거 정도라는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걸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서방 언론이 보도하니까 우리 언론도 그걸 따라가지고 했거든요. 우리는 뭐 전군 기자 한 명도 보내지 않았잖아요. 그래 앉아가 책상에서 그냥 남 이야기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정보가 올바른지 틀린지 판단도 못하고 하는 거죠. 정보 실패 문제가 왜 생기는 거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전황을 보도를 하는데 우크라이나가 계속 못 싸운다 그러면 처음부터 지원을 안 해줬을 거예요. 싸워가지고 이길 가능성이 있어야지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막 이게 과장을 해서 보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과장하는 전과 보도는 러시아군 몇 명 죽였다, 러시아군 몇 개를 파괴했다, 이걸 누가 합니까? 우크라이나군이 적게 하거든요. 우크라이나군이 전쟁하다가 지는데 정신도 없는데 제대로 지키도 안 하겠죠. 근데 대충 뻥튀기가 합니다. 그러면은 미국 정보 당국이 그걸 받아가지고 우크라이나 정보라 하면서 올리면은 미국에서는 전부 다 그게 진짜 정보라고 이제 보고되는 거죠. 누가 대통령한테 내가 가면서 거짓말을 하겠다 하면서 가겠어요? 당연히 이제 보고하는 사람들은 국방부 장관이건 누구건 다 이제 그대로 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오랫동안 이제 현실하고 괴리가 되니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이 오랫동안 러시아군이 80만 명 죽었다, 90만 명 죽었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거 사실하고 뭐 거의 10분의 1 정도로 틀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누구 한 명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보고를 하는데 어제까지 80만 명 죽었는데 오늘 가가지고 12만 명 죽었다고 이렇게 70만 명 깎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보를 자기네들 직접 이렇게 수집한 것 같으면 수정할 방법이라도 있는데 남은 나라 정보를 가지고 그대로 보고를 한 거니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담당하는 사람이 현실과 동떨어진 게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내러티브 워페어라는 게 우리 전쟁의 한 가지 방법인데 이게 부작용이 그겁니다. 일시적으로 잠시 할 수는 있는데 장기간 오랫동안 하면은 그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 정보가 진짜인 양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유럽의 지도자들이 막 이야기를 하고 유럽의 특히 군인들도 꽤 그 정보 장교가 높은 사람들도 그 거짓말을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3년 동안 그렇게 들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서 뭐 어느 나라가 아무리 유명한 장군들이라도 이렇게 와서 코멘테이터 하는데 자기 데이터가 옛날 잘못된 데이터가 계속 입력되어 있으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보 실패가 내러티브 워페어하고 연결돼가지고
굉장히 큰 문제를 낳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엉터리였다는 것을 누군가 자백하기 전까지는 계속 그 옛날 정보가 들어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많이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이걸 이제 그런 부분에 차이는 좀 있었지만은 트럼프는 이제 그 미팅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뭘 이야기했는 러시아 이야기를 듣고 일단 휴전은 하지 않는다. 종전으로 간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전쟁을 끝내는 평화협정으로 직행하는 게 가장 좋은 거고, 이게 휴전협정을 하면 이게 유지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휴전협정은 방법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딱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나토, EU, 우크라이나 네오나치들이 그동안 이야기했던 거 싹 다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엊그제 8월 18일이죠. 그 백악관에 와가지고 EU하고 젤렌스키하고 회의를 하면서 독일의 메르츠 총통이라 그러죠. 챈슬러라 그러는데 그 총통은 다시 또 그 휴전협정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은 아니다. 내가 원래 6개의 전쟁을 끝냈는데 전부 휴전하지 않고 바로 종전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종전했어요. 그러니까 알래스카 그 회담을 하고 나서부터 확실히 하나 바뀐 것은 트럼프가 완전히 종전으로 간다. 앞으로 평화협정을 하지 휴전 이야기는 하지 마라. 이걸 이제 정리했죠. 그건 확실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이 회담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게 뭔가 하면은 이제 미국하고 러시아 관계가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 우크라이나는 정말 하찮은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세계를 경영하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뭘로 당선이 됐는가 하니까 미국을 위대하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당선이 돼가지고 그걸로 2번이나 당선이 됐어요. 첫 번째도 마가라고 해서 됐고 지금 2번째도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그 사이에 미국의 빚이 엄청나고 미국의 산업은 더 파괴돼 있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그걸 돌리기 위해서 제조업도 데리고 하기 위해서 막 관세를 막 때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포괄적인 걸 하는 것은 그거 말고 살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예요.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방법은 맞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좀 기분 나쁘고 우리도 죽을 지경이지만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러시아하고 관계도 이렇게 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핵 문제도 있고 그리고 뭐 북극 개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전부 못하고 있으니까, 일단 우크라이나가 어째 보면 그런 거에 하나의 걸림돌이거든요. 그걸 빨리 정리하고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이제 부분이 있었다. 어쨌든, 그래서 일단은 차고 나왔는데, 이제 남은 것은 EU하고 우크라이나가 남았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걸 이야기하면서 그 전 대통령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약간 블로그 비슷하게 하고 있는 약간 한직에 있는 메드베데프 전 러시아 대통령이 뭐라고 이제 했는가 하니까,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분쟁 종료 조건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상세하게 제시했다. 즉 푸틴이 자세히 설명했다는 거죠. 알아듣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간에는 이제 직접 만나지 않고 사람 시키고 오고 찍고 하니까 이제 정확하게 상황을 모르고 미국 이야기만 듣잖아요. 미국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정보 실패가 좀 있는데, 이제 러시아 대통령이 와가지고 저희가 거기서 거짓말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협상 상대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제시했다. 그래서 본래 회담이 점심도 먹고 해가지고 7시간 하기로 했는데 3시간 정도에 끝났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가 이제 그 미국 대통령 알고 갔던 거하고 실제로 가보니까 좀 달랐기 때문에 대안 제시나 이런 것들이 좀 꼬여가지고 뒤에 회의를 단축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알래스카 회담이 전환점일까요? 아니면 양측 전략의 일관성을 재확인한 분기점일까요? 예, 분명히 전환점이죠. 어쨌든 이제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 발표는 이제 푸틴 대통령이 12분 중에 8분을 이야기했고요. 푸틴 대통령은 자기가 써와서 읽었습니다. 그 말은 요점을 딱 정리했다는 것이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내용을 잘 모르니까 거기에 있는 인상을 가지고 이제 대략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알래스카 정상회담이란 게 그간에 있었던 외교 공백 상태를 이제 깼다는 것이고, 그것도 최고 수장들을 만났다는 게 되게 크고,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서방에서 러시아를 계속 고립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고립 정책을 깼다는 거죠. 이제 고립 정책이 이제 붕괴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전환점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발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지금 포인트에 불과하지만 전환을
회담을 했다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해결을 주요 의제로 삼았지만은 사실 내용을 다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가 없고 그러나 드러나는 걸로 보면 숨겨진 합의가 있다면 트럼프가 푸틴의 입장을 상당히 많이 받아들였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푸틴이 나중에 문제 해결에 가까워졌다 이야기했거든요. 그 말은 문제 해결은 안 했지만 설명을 충분히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트럼프는 앞으로 러시아에 대한 압력을 더 이상 확대는 안 할 것 같아. 그렇게. 그전에는 뭐 세컨더리 보이콧이라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공갈 때리고 있잖아요. 그런 일은 앞으로 좀 없을 것 같고 그 대신에 이제 협상은 남아있죠. 일단은 그리고 전제 조건 없이 협상과 전쟁을 동시에 휴전하지 않고 지금 전쟁하면서도 협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러시아 사상하고 일치해요. 러시아는 항상 전쟁하면서도 협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방은 전쟁하다가 이제 끝낼 때쯤 돼가지고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러시아는 좀 달라요. 러시아는 왜 다른가 하니까 클라우즈비체의 이제 그 사상인데요. 이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쟁하면서 협상을 하다가 정치적 목적이 달성되면 그 자리에서 끝낼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안 풀리면 다시 전쟁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전쟁의 목적이 전쟁을 하는 이유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협상은 항상 열어놓는 거죠. 그 협상을 통해서 정치적 목적이 달성되면 전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 어떤 뭐 사생 결단을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테마를 보면은 지금 트럼프가 푸틴의 어떤 사고방식으로 접었던 걸로 볼 수 있죠. 어쨌든 이해는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일단 받아들인 걸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러우전의 정전협정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럼 결과 도출의 책임이 누군가니까 우크라이나하고 유럽에 간 거예요. 미국은 이제 좀 빠진 겁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젤렌스키를 불러가지고 하면서 약간 백을 한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레드 카펫에서 처음에 이제 푸틴이 와가지고 악수하면서 내가 당신을 도우러 왔다. 그리고 푸틴도 나도 도울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화해 연출을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 우크라이나는 배제되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크라이나에 불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크라이나가 빠진 의미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지도부의 속내와 향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흐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시면은 우크라이나가 배제된 이유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이나 자체가 여기 끼어들 상황이 아니고 미르 관계가 더 큰 이슈고요. 이걸 이제 뭐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는 뭐 그 19세기적 외교라 그럽니다. 뭐 강대국들이 피해 당사를 제외하고 논의한다. 그런데 사실 이 전쟁의 주인이 우크라이나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대리인이고 주인은 미국과 유럽이었어요. 그 미국과 유럽이 같이 하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미국이 빠질라 하는 이런 상황이 있는 것인데 미국하고 러시아의 관계는 굉장히 복잡한 사안이 지난 3년간 동안 방치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핵 협상이거든요. 핵은 뉴스타트라는 게 하나가 있고 INF가 있고 INF는 이제 트럼프가 2019년에 나왔죠. 그리고 AMD는 조금 더 오래전에 부시 대통령 때 나왔는데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이걸 놔두면 이제 핵전쟁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는 가는 거죠. 이 뉴스타트가 이제 2026년 내년 2월 달에 익스파이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지금 6개월도 안 남았으니까 벌써 그 전부터 협상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전혀 이제 뭐 서로 간의 외교 어느 정도인가 미국이 스위프트망을 막아놔가지고 이제 주미 러시아 대사관에 있는 직원들이 은행 계좌를 못 씁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불편할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을 정도로 이제 제재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해결돼 있으니까 뭐 사업 같은 거는 특히 미국이 러시아에 투자를 한 미국 기업들이 되게 많은데 철수하는 바람에 뭐 돈을 엄청나게 손해보고 있죠. 알래스카 협정 끝나고 이제 푸틴 바로 사할린에 있는 그 엑슨모빌 미국의 엑슨이 이제 거기서 유전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그 철수를 했죠. 2022년 10월에 철수를 했습니다. 철수를 했는데 이 사람이 다시 이 회사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는데 이제 서명을 했어요. 그 사이에 3년여 사이에 3년이 조금 안 되는 기간에 46억 불을 손해봤다 하더라고요. 우리 돈으로 한 6조 가까운 돈을 손해를 본 거죠. 엄청난 돈이죠.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고 뭐 수천억 불 있다고 그런 정도로
피해가 심했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쪽에서 빨리 협상을 해라는 압력이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것은 우크라이나하고 미국하고 러시아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제 우크라이나전이 걸림돌이니까 이걸 이제 해결을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우크라이나는 전혀 지금 러시아하고 협상할 태도가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니까 우크라이나는 자기가 전쟁 주인이 아니고 남의 돈 끌어서 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뭐 전쟁한다고 자기가 돈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리고 뭐 이미 피해도 많이 받고 하니까 지금 종전을 했어. 얻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종전하면 그러고 선거하면 바로 젤렌스키 쫓겨날 가능성도 있거든요. 차라리 지금 전쟁하고 있을 때 하는 게 좀 나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게 종전 이후에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고 특히 이제 유럽에서도 그렇습니다. 유럽도 우크라이나 뒷배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평화를 안 가져와요. 계속 전쟁하겠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럽이 전쟁하려면 군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군대도 없어요. 유럽 군대 아마 다 합치면 우리나라 군대하고 될런지 안 될런지 어디 벌판에서 만나고 하면 우리나라 군대보다 적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나라가 30 몇 개 나라가 있으니까 엄청나게 이제 제가 말한 건 좀 과장이지만은 거기도 뭐 행정병도 있고 하니까 실제 전투병력을 모으면 별 상대가 안 된다 이런 그런 뜻입니다. 뭐 정확하게는 뭐 틀린 이야기고요.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유럽 군대가 그 정도로 이제 약하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뒤를 봐줄 수가 없는 상태죠. 그런 상태로 이제 계속 전쟁을 하자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전쟁을 계속하면은 결국 미국 군을 끌어들이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럼 1차 대전하고 2차 대전하고 똑같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자르려고 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보고 협상하라고 이렇게 트럼프가 떠밀어가지고 협상을 3차례 했었어요. 근데 전혀 일보도 전진 안 하고 했던 게 주로 뭐 시체 교환, 포로 교환 이런 거 정도만 했어요. 그 다음에는 자기네들 가지고 우리가 텀시이라 그래요. 요구 조건들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나서서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유럽도 평안이 없는 한 이제 평화협상에 참가하지 못하는데 문제는 결국은 이제 그 사람들이 결국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끌어가야 되는데 전부 다 생각이 다른 거기 때문에 이제 서방에서는 되게 힘들죠. 뭐 러시아는 국내 문제 해결하면 되니까 간단한데 미국은 되게 힘들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지도부 속내는 어떻게 됩니까? 3년 반 동안 열심히 했는데 이제 서방이 자기를 버리니까 분노와 실망과 배신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사실 뭐 그런 것들이 막 폭발하고 있죠. 그거 때문에 이제 좀 난리가 나고 있고 전쟁의 흐름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소모전입니다. 소모전은 전선 이동이 안 보이니까 되게 느린 것처럼 보여요. 근데 손실은 엄청나게 생깁니다. 주로 기동전하고 좀 다르죠. 기동전은 손실이 안 생기고 빨리 가가지고 장악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항복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끝나는 건데 이제 소모전은 거기서 이제 계속 때리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장거리 화력, 러시아의 장거리 화력, 포병, 항공 폭탄, 뭐 미사일 이런 걸 요즘 드론이 많죠. 이걸로 많이 소모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 누적으로 한계에 도달했고 그렇습니다. 요 그림은 보시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서방이 트럼프가 푸틴하고 만나는 것을 이제 트럼프가 속아 넘어간다 이걸 기사화하는 것이고 이 기사가 대표적인 기사입니다. 이런 기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하나를 골라왔던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프랑스 샤를 앱도라는 것에서 만평인데 보시면은 이제 젤렌스키가 여기 이제 요리가 되는 거죠. 바베큐 그릴을 올려놓고 한다. 이제 그래서 젤렌스키 운명이 어떻게 될 거다 이런 걸 상징했는데 상당히 약간 상반된 의견이지만은 어쨌든 관점을 이제 서방은 지금 이거 협상을 반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협상이 계속 진행되면은 이제 우크라이나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생존할 수 없다 이런 걸 이제 뜻하는 거죠. 그래서 거의 이런 식으로 대충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이 전쟁 자체가 대리전이고 기본적으로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고 러시아 경제를 무너뜨려서 정권을 교체하겠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여기 빨간 글로 쓴 것들은 제가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러시아의 경제를 무너뜨리겠다 했는데 경제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까 러시아가 가만히 있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왔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영어로 이야기하면 unprovoked라고 합니다.
계속 이때까지 EU나 나토 관리들은 항상 마이크 앞에 나와가지고 대중들한테 unprovoked war를 러시아를 악마화하는 이야기를 선언하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조작한 것이 이제 다 드러났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책을 스캇 홀턴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프로복스다. 이게 미국이 전쟁을 유도한 거라는 이게 900페이지짜리 책입니다. 세세하게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저걸 마지막 부분까지 다 못 읽었어요. 한 4분의 3까지 읽고 못 읽었는데 내용을 보면은 너무나 자세한 것들 많습니다. 혹시 뭐 이거 인용하시거나 하면 이 책을 사서 보시면 좋습니다. 너무나 사실이 많고. 그런데 이제 질문 중에 하나가 뭔가 지금 왜 이때 갑자기 회담을 했을까? 근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2014년, 2015년도에 있었던 데발체보 전투입니다. 이게 이제 돈바스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2014년부터 전쟁을 쭉 했는데 하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군이 우크라이나 반군한테 지금 포위되는 그 장면이 지금 저 화살표 끝에 있는 데가 데발체보라는 데인데 저기가 함락되게 돼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저 우크라이나 군이 이제 반군한테 함락이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저것 때문에 메르켈 당시 독일 총통이 모스크바에 달려가가지고 푸틴한테 회담하자고 막 이야기를 해가지고 합의를 한 거예요. 미스크2 합의를. 그리고 물론 안 지켰죠. 그때 이제 뭐 지금 같으면은 좀 작은 전투인데 그때는 이제 큰 전투였습니다. 그때 뭐 벌써 몇백 명이 죽고 포로가 300명 이상 잡히고 이렇게 하고 우크라이나에 철수를 하게 됐는데 요때 미스크2 협정이 일어났거든요. 요 전투를 계기로. 지금 보시면은 도네츠크에서 저런 상황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4개가 있는데 저기가 중요한 도시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맨 밑에 있는 포크롭스크라는 지역이 이제 포위가 돼가지고 이제 거의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러시아군이 이제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계속 진행을 하면 주위에가 이제 함락되기 되게 쉽게 돼 있습니다. 왜 저런가 하니까 저기가 도로가 한쪽으로 연결돼가지고 이제 도로 하나를 통제하면 저기가 완전히 보급이 끊기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전선 이동이 별로 안 되다가 최근 몇 달 동안 전선 이동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우크라이나 병력이 부족해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도네츠크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막 돌파하는 상황, 아까 말씀드린 2015년도 데발체보 전투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이제 미국 정보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급박한 전선 흐름 때문에 이게 촉발됐다. 그러니까 50일 최후 통첩을 날린 게 7월 14일이거든요. 그런데 불과 2주 있다가 12일 최후 통첩을 다시 날렸어요. 그러니까 40일을 이렇게 깎은 거죠. 그게 왜 그렇게 했겠어요? 이제 뭔가 급한 사정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있다가 한 일주일, 한 열흘 만에 미러 정상회담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8월 8일이 마감 날인데 이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발체보가 거의 같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정확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조금 더 진행이 돼가지고 이제 이게 월요일 날 전황인데 도네츠크 전선의 포크롭스크는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함락의 위험이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뭐 투입하고 있지만 이 병력비가 10대 1 정도로 우크라이나 열세입니다. 지금 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포크롭스크 도심에도 이렇게 진출해 있습니다. 도심에 진출해 있고 테로는 차단돼 있고 나가는 E50이라는 이 빨간 길로 된 이 도로 여기가 한 군데가 있는데 여기가 포병으로 러시아군이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조그만 부대들은 별로 힘을 못 쓰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빨리 이제 저걸 해야 되고 그 옆에 콘스탄티노프크나 위에 있는 리만 쿠판스크도 비슷합니다. 전선을 쫙 보시면 꼬불꼬불하죠. 꼬불꼬불하면 이게 이제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선이 팽팽하게 있다가 어떻게 하는가 한 군데 돌파를 합니다. 여러 군데 쑤셨다가 이제 좀 약한 쪽으로 돌파를 쭉 해가지고 돌파해서 들어간 다음에 전과 확대를 하고 전과 확대를 하면은 깊이 가죠. 그러면 또 다른 데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핀스라 그럽니다. 이렇게 집게 모양으로 이렇게 쭉 벌려가지고 이제 러시아군은 사면을 다 포위하지 않아요. 사면을 다 포위하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극심한 저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피해가 늘어나니까 열어놓아요. 열어놓으면 이제 철수할 길이 한 군데니까 거기서 이제 많이 때릴 수가 있죠. 그렇지만 전멸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조직적으로 철수하면 상당히 많이 전력을 살은 상태로 나갈 수 있는데 어쨌든 우크라이나는 또 무조건 지키라 뭐 거의 히틀러처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젤렌스키가 그런 명령을 하니까 이제 다들 그냥 철수할 시간을 못 놓쳐가지고 굉장히 손실이 많이 늘어나고 포로도 잡히고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전선이
꼬불꼬불하게 동그란 모양으로 생긴 그걸 우리가 콜드론, 즉 가마솥이라 그래요. 그런 모양으로 생기면 다 위험하다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그 전까지 몇 달 전과 달리 전부 다 꼬불꼬불한 전선이 생겨 있는데 이 이유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병력이 되게 부족해가지고 잘 지어놓은 요새 속에서도 가보면은 병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그 병력이 많이 비어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동안 누적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도네츠크 남부 지역에 위에 이제 포크로프스크를 계속 막다가 보니까 이때 풍선 효과로 밑으로 방어망이 약해지가 이러는 거고, 그리고 드네프로주, 도네츠크 오블레스트 옆에 이제 드네프로 페트로주가 있는데 그 주에도 이미 돌파를 해가 들어갔습니다. 여기 노란 선이 쭉 있잖아요. 이 안에가 이미 이제 새로운 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도네츠크 일부는 아직 러시아가 아직까지 우크라이나군을 돌파하지 못했고요. 그러나 밑에는 이제 들어가고, 그래서 전선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잘 보시면 이런데도 전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포위망이 형성되고 있죠. 콜드론 같은 형성되면 여기 있는 부대가 곧 빠지게 나가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약간 붕괴가 일어나고, 이 편지가 뭔가니까 지금 더 버틸 수 없는데 빨리 협상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웃을 일은 아니지만 이게 벌써 한 2주, 3주 전 이야기네요. 그럴 정도로 내부적으로 버티기 힘든 이런 게 일어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인원 손실이 급증해가지고 최근에는 보면은 인원 손실이 한 단계 올라왔습니다. 그때 많을 때 이렇게 중간에 되게 피크를 쳤던 데는 이제 2024년도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 침략했죠. 쿠르스크 지역을. 그때 하면서 손실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쭉 이제 1,300명, 400명의 선에 있다가 최근에는 1,200명, 1,300명 선에 있다가 지금 올라가 1,300명, 400명 선으로 한 10% 정도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니까 전선이 굉장히 많이 붕괴되고 있는 거고, 이 추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손실이 증가하다가 마지막에 급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누계 손실을 보면 이렇게 거의 비슷한 형태이기 때문에 왼쪽이 2차 대전 독일이고 오른쪽이 이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군에서, 제가 이제 그러죠, 빨간 표현만큼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건 뭐 별 차이도 아니지만 3, 4개월 버티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뭐 전쟁을 하려면 얼마든지 계속 하겠지만은 실제로는 버티기 힘들다. 그래서 뭐 11월 정도 되면은 협상하고 관계없이 항복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할 정도로 이 수치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그거는 결정할 문제니까 이제 우크라이나에 달린 문제긴 하죠. 예, 오늘 와서 특히 이제 앵커리지 회담, 알래스카 회담하고 거기에 있었던 젤렌스키 EU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간의 워싱턴 회담,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지금 최근에 협상과 러우전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것들은 좀 중복되기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 회담의 핵심 포인트가 뭐고, 이게 전쟁의 원인하고 지금 결과까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시면 현재 이 전쟁의 원인과 결과가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있고요. 아직까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오리무중 상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